나는 온 세상을 사랑하는 법은 알았으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법은 끝내 배우지 못했다. 이것은 러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작가 레프 톨스토이가 만년의 일기장에 남긴 고백이다. 전쟁과 평화를 써서 인류의 양심을 흔들고 안나 카레니나를 써서 수백만 독자의 눈물을 훔친 사람. 그가 80해가 넘는 생애 동안 끝내 풀지 못한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자기 옆에 앉아있는 아내 소피아 안드레예브나의 마음이었다. 혹시 그대는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가? 낯선 사람에게는 웃으면서 문을 열어주고 지나가는 동료에게는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데 정작 집에 돌아오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인상부터 쓰는 자신을 발견한 적, 밖에서는 참을성 있고 너그러운 사람이 안에서는 왜 그토록 날카로워지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다. 가까운 사이니까 편한 것이고 편하니까 있는 그대로 행동해도 괜찮다고. 그러나 톨스토이의 삶은 그 믿음의 이면을 정확히 보여준다. 편하다는 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안심이 아니라 방심이다. 이 사람은 어차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 확신이 존중의 자리를 비우고 그 빈자리에 무신경이 들어앉는다. 톨스토이는 평생 인류의 사랑, 보편적 형제, 비폭력과 용서를 설파했다. 농민의 손을 잡고 밭을 갈았고 먼 곳에서 편지를 보내온 청년에게는 밤을 새워 답장을 썼다. 그런데 바로 같은 지붕 아래 같은 식탁에 앉은 아내에게는 며칠이고 입을 닫았다. 때로는 한마디 말 대신 일기장에 분노를 적었고 그 일기를 아내가 읽을 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가 진짜 사랑이다. 톨스토이는 세상 앞에서는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다. 귀족의 지위도 문학적 명예도 기꺼이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만큼은 자신의 오름을 끝까지 내려놓지 못했다. 그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난 것은 1910년 늦가을의 어느 새벽이었다. 82해를 살았고 48년을 함께한 아내의 곁을 그는 몰래 빠져나갔다. 왜 그는 떠나야 했을까? 왜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단 한 사람의 마음 앞에서는 도망쳐야 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48년 전 가을로 돌아가야 한다. 34세 백작이 18살 소녀에게 자신의 일기장을 건넸던 그 떨리는 밤으로 1862년 9월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저택에는 가을빛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34세 레프 톨스토이는 결혼을 앞둔 밤 이례적인 결심을 한다. 자신의 젊은 날 일기장을 약혼녀 소피아 베르스에게 건넨 것이다. 그 일기에는 방탕했던 청년 시절의 기록이 낱낱이 적혀 있었다. 도박, 여러 여성과의 관계, 자기혐오로 가득한 고백들. 그대들은 이런 순간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모두 꺼내놓는 일. 톨스토이는 그것을 완전한 솔직함이라고 불렀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결합 앞에서 어떤 비밀도 없어야 한다고 그는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18살의 소피아가 그 일기를 읽은 뒤 느낀 것은 감동이 아니었다. 충격이었다. 그녀는 훗날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결혼 전날 밤 그의 과거를 읽고 밤새 울었다고. 지울 수 없는 장면들이 머릿속에 박혀 평생을 따라다녔다고. 여기서 우리는 가까운 관계에서 반복되는 첫 번째 착각과 마주한다. 솔직함은 언제나 옳다는 믿음. 하지만 솔직함이 상대의 준비 없이 상대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쏟아질 때 그것은 진심의 전달이 아니라 짐의 전가가 된다. 톨스토이에게 일기를 건네는 행위는 자기 정화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소피아에게 그것은 결혼 첫날부터 짊어져야 할 무게였다. 흥미로운 것은 톨스토이가 이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바로 이 확신이 문제의 씨앗이 된다.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미움이 아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다. 옳음 앞에서는 상대의 고통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진실을 말했으니 상처받는 쪽이 미숙한 것이라는 논리가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신혼의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그럼에도 행복한 시간들로 채워졌다. 소피아는 남편의 원고를 베껴 쓰기 시작했고 톨스토이는 아내의 헌신에 힘입어 생애 최고의 작품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행복의 밑바닥에는 결혼 전날 밤 건네진 일기장이 침전물처럼 가라앉아 있었다. 소피아는 그것을 삼켰다.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삼킨 것들은 해가 갈수록 목 안에서 굳어갔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톨스토이는 자신의 과거를 내려놓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상대에게 옮겨놓은 것이었다. 내려놓음과 떠넘김 사이의 거리는 어쩌면 사랑과 상처 사이의 거리와 같을지 모른다. 그대들에게 묻고 싶다. 매일 옆에 있는 사람의 지침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소피아 안드레예브나 톨스타야. 그녀는 48년의 결혼 생활 동안 13명의 아이를 낳았다. 그중 5을 어린 나이에 떠나보냈다. 아이의 숨이 멎을 때마다 그녀는 혼자 밤을 지새웠고 장례를 치르고 다시 남은 아이들의 식사를 준비했다. 그 사이 톨스토이는 서재에 있었다. 전쟁과 평화의 원고 위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가 인류의 고통을 문장으로 옮기는 동안 소피아는 가족의 고통을 몸으로 버텨내고 있었다. 소피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톨스토이의 원고를 7번이나 새로 베껴 쓴 사람이 그녀였다. 전쟁과 평화만 해도 1200쪽이 넘는 분량을 여러 차례 정서했다. 출판사와의 교섭, 인쇄관리, 농장 경영까지 그녀의 몫이었다. 톨스토이가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소피아가 위대한 관리자이자 조력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 헌신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보지 못했다. 사람의 눈은 이상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멀리 있는 것은 선명하게 보면서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은 흐릿하게 넘긴다. 매일 반복되는 헌신은 공기처럼 느껴진다. 공기가 있을 때는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 사라져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절실한 것이었는지 깨닫는다. 이것은 톨스토이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일 아침 식탁 위에 놓인 밥 한 그릇을 당연하게 앉아서 먹는 사람. 빨래가 개켜져 있는 서랍을 아무 생각 없이 여는 사람. 아이가 열이 나면 먼저 일어나는 쪽이 항상 같은 집. 헌신이 반복되면 감사는 증발한다. 그리고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불만이 자란다. 해주는 쪽은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받는 쪽은 충분하지 않다고 느낀다. 둘 다 상처를 받지만 말하지 않는다. 가까우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거라고 믿으니까. 하지만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아무리 가까워도 모른다. 톨스토이는 1000페이지짜리 소설 속 인물의 미세한 감정 변화는 포착할 줄 알면서 바로 옆방에서 원고를 베끼며 허리를 펴지 못하는 아내의 한숨은 듣지 못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는다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그저 당연하게 여겨온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바라보는 것. 오늘도 밥을 차린 사람에게, 오늘도 출근한 사람에게, 오늘도 아이를 재운 사람에게 고맙다는 2글자를 건네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이다. 톨스토이는 그 2글자를 너무 아꼈다. 아끼다 못해 잃어버렸다. 소피아는 그 2글자를 기다리다 지쳐 결국 자기만의 일기장을 열었다. 두 사람의 침묵은 해가 갈수록 깊어졌고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다른 고독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옳은 사람과 따뜻한 사람. 이 둘은 같아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1870년대 후반 톨스토이에게 거대한 변화가 찾아왔다. 이미 러시아 최고의 작가로 명성을 얻은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귀족의 사치, 문학적 영광, 재산의 축적, 그 모든 것이 위선이라고 느꼈다. 그는 참회록을 쓰며 지난 삶을 낱낱이 해부했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선언했다. 농민처럼 살겠다. 재산을 나누겠다. 저작권을 포기하겠다. 세상은 환호했다. 러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그를 성인이라 불렀다. 인도의 간디조차 톨스토이의 비폭력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수많은 젊은이가 야스나야 폴리아나를 순례지처럼 찾아왔고 톨스토이는 그들에게 검소한 삶의 진리를 설파했다. 그러나 그 찬사의 한복판에서 소피아는 다른 풍경을 보고 있었다. 저작권 포기는 곧 가족 수입의 소멸을 뜻했다. 아직 어린 자녀들이 남아 있었고 교육비와 생활비는 현실이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향해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겠다고 외칠 때 소피아는 속으로 묻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누가 먹여 살리느냐고. 여기서 가까운 관계의 2번째 균열이 드러난다. 자기 확신의 폭력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전향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확신했다. 그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아내는 자동으로 세속적인 사람,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었다. 오름의 칼날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먼저 베인다. 이 구도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인다. 갑자기 종교에 깊이 빠진 배우자 앞에서 당혹해하는 가족. 건강에 눈을 뜬 사람이 가족 전체의 식단을 바꾸며 잔소리를 시작할 때.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파트너를 은근히 깔볼 때. 변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변화를 상대와 함께 걸어가지 않고 혼자 앞서 달려가면서 뒤돌아보며 왜 안 따라오느냐고 묻는 태도가 문제다. 톨스토이의 제자 체르트코프는 이 시기 톨스토이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되었다. 소피아의 눈에 체르트코프는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이었다. 톨스토이는 아내보다 제자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아내에게 하지 않는 속마음을 제자에게는 편지로 털어놓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조금 먼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역설. 이것은 배신이라기보다는 도피에 가깝다. 가까운 사람의 눈에는 나의 모순이 비치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톨스토이는 세상 앞에서는 겸손했다. 귀족의 옷을 벗고 농부의 루바슈카를 입었다. 그러나 아내 앞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오름을 벗지 못했다. 옷은 벗을 수 있어도 오름은 벗기 어렵다. 오름이라는 갑옷은 입은 사람은 보호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찌른다. 1890년대의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는 기묘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총소리도 없고 고함도 없는 전쟁. 무기는 펜이었고 전장은 일기장이었다. 톨스토이는 매일 일기를 썼다. 젊은 시절부터 죽기 직전까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기록했다. 소피아도 일기를 썼다. 문제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일기를 읽었다는 것이다. 몰래 읽었고 읽고 나서 자기 일기에 반박을 적었다. 톨스토이가 일기에 아내에 대한 불만을 적으면 소피아는 그것을 읽고 자기 일기에 남편의 부당함을 적었다. 얼굴을 마주하고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종이 위에서는 수십 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왜 그랬을까? 왜 입으로는 하지 못하는 말을 글로는 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세 번째 역설이다. 직접 말하면 싸움이 될까봐 두려운 것이다. 상대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 친구에게 하소연하고 혼잣말로 투덜거리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 리허설을 하지만 정작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 현대에도 이 패턴은 그대로 남아있다. 부부가 카카오톡으로 싸운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감정을 쏟아낸다. 면전에서는 참아하지 못할 말을 화면 뒤에서는 거침없이 내뱉는다. 문자에는 상대의 눈빛이 없기 때문이다. 눈빛이 없으면 죄책감도 줄어든다. 그래서 말은 더 날카로워진다. 톨스토이와 소피아의 일기장 전쟁이 잔인했던 이유는 그것이 공개를 전제로 한 사적 기록이었다는 데 있다. 두 사람 모두 상대가 읽을 것을 알고 적었다. 직접 말하기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고 침묵하기엔 분노가 허락하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 일기장이 있었다. 그것은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소통의 대용품이었고 대용품은 결코 진짜를 대신하지 못한다.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다. 더듬거리더라도 마주 앉아 눈을 보고 말하는 용기다. 나 지금 힘들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나는 이렇게 느껴. 이 문장들은 짧지만 입 밖으로 꺼내기까지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 몇 달 동안 우리는 일기장을 쓰고 친구에게 전화하고 혼자 술을 마시고 결국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내려놓음에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도 포함된다. 내가 먼저 말하면 지는 것 같다는 생각, 상대가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기대. 이것들 내려놓지 않으면 일기장만 두꺼워지고 관계는 얇아진다. 톨스토이 부부는 각자 수천 페이지의 일기를 남겼다. 후세의 연구자들에게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데는 단 한 줄도 쓸모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거짓으로 살 수 없다. 1910년 10월 28일 새벽, 82살의 톨스토이가 일기장에 남긴 마지막 문장 중 하나다. 그날 새벽,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고요했다. 톨스토이는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겼다. 주치의 마코비츠키만이 동행했다. 아내 소피아가 잠든 사이 48년을 함께한 집을 그는 빠져나갔다. 문을 닫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다. 떠남의 이유는 겉으로 보면 단순했다. 소피아와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저작권 문제를 두고 소피아와 제자 체르트코프 사이의 대립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톨스토이는 그 사이에서 찢기고 있었다. 소피아는 남편을 감시했고 톨스토이의 서재를 뒤졌으며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톨스토이 역시 평온하지 못했다. 아내를 피해 밤중에 일기를 숨기고 비밀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 장면의 본질이 달라진다. 소피아의 집착과 감시는 어디서 왔는가? 수십 년간 남편이 자기 대신 제자에게 마음을 열었다는 상실감에서 왔다. 자신은 원고를 베끼고 아이를 낳고 집을 지켰는데 남편의 존경과 신뢰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다는 절망에서 왔다. 톨스토이의 가출은 그 절망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회피였다. 사람은 싸울 때보다 떠날 때 더 잔인해진다. 싸움에는 아직 관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 고치고 싶다는 욕망, 알아달라는 호소가 싸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러나 떠남은 다르다. 떠남은 너와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최종 선언이다. 그리고 그 선언을 일방적으로 통보할 때 남겨진 사람은 분노도 슬픔도 전할 곳을 잃는다. 톨스토이는 집을 나선 뒤 남쪽으로 향했다. 기차를 갈아탔고 수도원에 들를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도중에 폐렴에 걸려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기차역에서 쓰러졌다. 역장의 관사에 누운 그를 세상이 지켜보았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전 세계에서 전보가 날아들었다. 소피아도 뒤따라왔다. 그러나 톨스토이의 측근들은 아내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톨스토이가 흥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피아는 창문 너머로 남편을 들여다보아야 했다. 반세기를 함께 살고 13명의 아이를 함께 낳고 수천 페이지의 원고를 함께 만든 사람이 죽어가는 남편의 손을 잡지 못했다. 톨스토이는 1910년 11월 7일 아내가 방 밖에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눈을 감았다. 향년 82세.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톨스토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던지겠다며 집을 떠났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는 것,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만은 끝내 하지 못했다. 떠남은 용기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가장 정교한 형태의 회피일 수 있다. 톨스토이가 세상을 떠난 뒤 소피아에게는 7해의 시간이 남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원망 속에서 여생을 보냈을 것이라 짐작한다. 48년을 바쳤는데 임종조차 함께하지 못한 여자. 세상이 성인으로 추앙하는 남편에게 악처라는 이름이 따라붙은 여자. 그녀가 분노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이상할 것이다. 그러나 소피아가 남은 7해 동안 한 일은 예상과 달랐다. 그녀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남았다.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고 원고를 분류하고 방문객을 맞았다. 남편의 무덤을 돌보았다. 톨스토이가 어린 시절 형과 함께 초록 막대기를 묻었다는 숲속 언덕. 아무런 비석도 없는 그 소박한 무덤 앞에서 소피아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서 있었다. 이것은 용서였을까? 습관이었을까? 아니면 용서도 미움도 넘어선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소피아 자신도 명확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오랜 관계가 남기는 감정은 단색이 아니다. 미움과 그리움이 한 호흡 안에 공존하고 분노와 연민이 같은 눈물 속에 섞인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남긴 상처는 가장 깊지만 그 사람이 남긴 온기 또한 가장 오래 남는다. 톨스토이와 소피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이 남는다. 그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는가? 답은 사랑했다.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그토록 아프게 할 수 있었다. 무관심한 사이에서는 상처가 깊어지지 않는다. 기대가 있어야 실망이 생기고 실망이 쌓여야 분노가 된다. 톨스토이 부부의 비극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의 방식이 서로 달랐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진리를 통해 사랑하려 했고 다른 사람은 곁에 있음을 통해 사랑하려 했다. 두 방식 모두 사랑이었지만 두 사람은 끝내 서로의 언어를 배우지 못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못하는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그 사람 앞에서 완벽하고 싶은 욕망. 그 사람에게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는 자존심. 이 사람은 어차피 내 편이니까 조금은 소홀해도 괜찮다는 착각. 이것들이 겹겹이 쌓여서 가까운 거리를 가장 먼 거리로 바꿔놓는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톨스토이는 소설 속에서는 수없이 던졌지만 자신의 삶에서는 끝내 답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답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답이 된다. 인류 최고의 작가도, 세상이 성인이라 부른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무력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서투른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다만 서투름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오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길 바란다.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고맙다고 말한 것이 언제였는지, 그 사람의 지침을 마지막으로 물어본 것이 언제였는지, 그 사람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이 언제였는지. 결국 남는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다. 함께한 시간의 온도다. 그 온도를 지키는 것은 위대한 사상도 아름다운 문장도 아니다. 오늘 한마디, 그것이면 된다.